언론인으로서 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억울하세요? 아니면 반성할 게 진짜 있다고 아니요.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레기 전문가입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때 기자들이 보여준 모습, 진실을 탐구하려는 게 아니라 주변을 탐구하고 주변을 막 쫓아다니.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소위 약자, 피해자 편에 쓰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박성재 작가님 이제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박성재 작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 작가님 사실은 MBC 사장 하시기 전까지는 보도국장으로 또 그 전으로 돌아가니까 해직 언론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넷플릭스 보다가 우연히 거기에 등장하는 걸 봤어요. 저도 들어온 거예요? 넷플릭스의 무슨 다큐멘터리였는데. 공범자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보다가 작가님 등장하시는 거 보고 거기서 막 피토하면서 말하시는 거. 그게 제 전임 사장이신 최승호 선배가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스타파에서. 네. 그렇구나. 네. 정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었는데, 자, 바로 불과 10년 전쯤이죠. 독재 시절에는 있을 법했던 언론사 해직 사태가 바로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기억 되살리기를 위해서 그때 상황 좀 간략히 말씀 주세요. 네,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가 YTN하고 MBC에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그거를 만행을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2010년에 그 홍보수석 대변인 하다가 홍보수석이 됐는데 그때 MBC에 이제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죠, 아주.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낙하산으로 와서 맞습니다. 사장이 됐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김재철 사장한테 문서를 하나 넘겨줘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국정원이 만든 MBC 장악 을 이렇게 해라. 라는 문건이에요. 정상화 방안인가? 맞습니다. MBC 정상화 및 후속 조치인가 이런 방안이에요. 그것을 넘겨준 것으로 국정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미 다 조사를 해서 밝혀졌어요. 그 내용에 뭐가 돼 있냐면 제 이름이 나와요. 최승호 선배도 나오고 최승호, 박성재 같은 이런 좌파 언론인 또 손석희, 김미화 이런 김재동 이런 좌파 출연자들 싹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디오 패널도 손봐야 된다고. 패널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민영화까지 가야 된다. 지금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당연히 청문회에서 이런 걸 다 부인했어요. 그러나 2017년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던 거 기억나세요? 검찰이? 거기에서 그 수백 박스의 그 서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다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국정원 수사 때 나온 건데 그 국정원 수사 책임자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사예요. 그리고 한동훈 3차장. 이 사람들이 수사한 거에 다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동관 씨는 기소가 안 됐죠.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이 방송사 내에 이 소위 좌파 언론인이라고 자기들이 찍은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 어떤 지시나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장들이. 저는 나중에 그 서류가 나온 다음에 내가 해직된 게 다 시나리오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정해진 수순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해직 대상이었냐면 노조위원장을 했었어요. 노조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2008년 저 소위 광우병 촛불 때 뭐 제가 MBC 그 PD들 잡혀가려는 PD들 막 보호하고 지켜주고 뭐 또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또 종편을 만드는 미디어법 개정을 막으려고 파업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좌파 언론인으로 찍힌 거죠. 뭐 권력자 입장에서는 맞네요, 좌파. 그래서 불편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좀 그렇게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능력 있네. 알아서 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무슨 뭐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 왜 무슨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을 누가 CIA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내가 죄를 사해줄 테니까 뭐 새로운 인물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 조폐국에서 이거 위조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위조 방지 맞아.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 뭔지 알아. 살인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킬러로 양성한다든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야, 아니 살인자를 데리고 와서 킬러로 양성한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언론인들은 실제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명예살인을.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언론인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거고 대량으로 YTN에서 6명, MBC에서 6명. 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에 처음이죠. 거의 뭐 30년 만에 벌어진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는 있을 법한 일이 불과 10년 전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 시절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직되셨잖아요. 백수가 되셨어요. 진짜 뜬금없이 백수, 뜬금없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힘든 시간.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내가 해직된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해직됐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 당시 저의 해고 사유는 뭐 직장 내 질서문란 이런 거였어요. 아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법원 가면 100%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저희가 2심도 이기고. 그러니까 뭐 돌아간다 무조건 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해직 언론인으로서.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도 했지만 또 뉴스타파 같은 데서 유튜브 진행도 했어요. 제가 뉴스 포차라고 한국 최초의 그 시사 먹방 진짜요? 쇼입니다. 지금 뭐 먹으면서 하는 거 꽤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많죠. 그 우리 거 다 따라한 거예요. 뉴스 포차라고. 뉴스 포차. 한겨레에서 공덕 포차라고 유명하고 있는데 공덕 포차가 뉴스 포차 따라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작가님 보시고 한 거구나. 저희가 조회수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 60만 조회수 나오고 그 당시 60만이면 2016년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와. 그리고 막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 다 나왔었고. 그 백수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좀 재밌으셨겠어요. 근데 그때 얻은 게 많아요. 그때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미디어가.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보는 언론 왜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욕을 하나.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우리끼리 기자들끼리 막 어떤 보도를 했는데 맞아. 밖에서 욕해. 그럼 우리끼리는 방어 본능, 방어 기제가 작동되잖아요. 또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건 뭐 저놈들이 뭐 잘못 알고 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내가 잘못했지, 반성하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기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하죠. 근데 밖에서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작가님이 사장님 되셨을 때 이게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었다라는 걸 발빠르게 접목했던 게 바로 이 백수 시절에 유튜브를 먼저 경험하시면서 그걸 발빠르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자, 책에 인상 깊은 장면이 또 나와서 여러분 이 책입니다. 꼭 사서 보시길 바라고 제가 한번 또 읊어볼게요. 책 2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BC의 몰락 또 JTBC의 비상이라는 이제 소제목인데 2016년 11월에 어느 토요일 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뒤덮은 날이었다. 중간 생략하고요. 반가운 마음에 중계차를 향해 인파를 뚫고 접근했다. 그리고 나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용방송 MBC 물러가라. 엠빙신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이 방송을 해. 바로 여기서 등장한 그리고 최근까지도 MBC를 엠빙신으로 부르게 만들었던 그 시점 바로 요 페이지가 그 장면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MBC 정말 어땠길래 이 정도까지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는 MBC 주인이 국민이거든요. 공영방송이니까. 그렇죠. 소유주가 공적 기관이에요. 뭐 꼭 공무원이나 뭐 무슨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영방송은 주인이 국민이라고 늘 여기고 있으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을 바라보고 방송을 안 하고 권력을 바라보고 방송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뉴스를. 예를 들면 세월호 때 유족들이 뭐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걸 정권이 코너에 몰리니까 유족들을 비난하는 뉴스를 막 내보내고 그 엄청나게 그 파문이 컸었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분들께서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과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그런 조사도 있었고 심지어 촛불 때도 촛불 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한마디로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죠. 그때는 뭐 JTBC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나 뭐 일반 TV조선도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많이 보도할 때인데 MBC만 계속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보면 다 합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때 진짜 언론계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같이 이제 막내 기자들은 이직하거나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때 이제 MBC로 이직하면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 되게 권력 지향적 보도하러 간다고. 그렇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그렇게 젊은 기자들한테는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회복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죠. 지금 이태원 보도 어떻게 좀 보세요? 이태원 사건 이후에 또 이 사건을 취재한 언론들은 또 어떤 것 같아요? 세월호 때와 좀 비교해 보면? 옛날보다 좀 낮았죠.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MBC만 보면 MBC나 KBS만 보면은 이태원 세월호 때는 그 유병헌이나 세모그룹 이런 거에 대한 수사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뭐 이렇게 세월호하고 큰 책임이 있다는 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 공영방송들이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번에도 1주년을 맞아서 수사 기록 같은 걸 입수해가지고 특집으로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겪었던 비난, 기레기라는 비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기레기라는 표현도 아마 그 시점에서 많이 보편화돼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의 경우에는 기레기라고 이제 시민들이 표현을 합니다. 또 언론인으로서 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억울하세요? 아니면 반성할 게 진짜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레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낸 책이 권력과 언론이라는 책인데 그 부제가 기레기 저널리즘의 시대라는 부제가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아예 썼어요 책에다가. 왜 기레기라고 부르는가 사람들이. 그게 세월호 때를 그 시작으로 많이 확산됐거든요. 많이 확산됐죠. 근데 세월호 참사 때 기자들이 보여준 모습, 진실을 탐구하려는 게 아니라 주변을 탐구하고 주변을 막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담아줘야 되는데 피해자들. 왜냐하면 정부가 꼭 가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명백한 피해가 있는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참사는. 그러면은 우리가 언론은 약자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본인들이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게 아닌데. 맞습니다. 즉 그런 거를 저버리고 유족들을 마치 떼쓰는 사람들로 일부 언론들이 몰아가요. 그거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또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에 올라타서 그다음에 또 뭐 이 프라이버시라든가 유족 마이크 막 갖다 대고 뭐 하여튼 소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소위 이 약자,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거죠. 그게 기레기라는 표현의 실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권력에서 나누어주는 보도자료들을 좀 검증하고 좀 확인을 해서 써야 되는데 믿을 만한 취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권력자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검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전원구조 오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슨 이 구조선이 뭐 수십 척이 떠가지고 맞아요. 이런 막 이렇게 해경에서 막 흘리는 걸 그냥 막 받아쓰다가 사람들이 정말로 구조되는 줄 알고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멘붕이 온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선정성 뭐 이런
과장 보도 이런 게 합쳐지면 더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돈을 얼마 받네 무슨 그러니까 보험금 보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네 그다음에 이런 자극적인 보도 같은 게 또 뭐 무슨 나중에 가면은 뭐 이 확인되지 않은 혜택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유족들이 몇 억을 받았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서도 또 비슷한 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기레기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바로 조국 장관 보도 시점이었어요. 아마 이 책에서 이제 그 당시를 또 회상하면서 언론이 검찰에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국 장관의 혐의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언론이 가장 먼저 크게 떠들었던 거는 표창장 위조가 아니고 사모펀드 의혹이었어요. 그걸로 시작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보도가 첫 며칠 동안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모펀드 보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90억짜리 100억짜리인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자기는 뭐 한 10몇 억만 넣고 나머지는 땡긴 것처럼 마치 그랬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투자한 회사들의 인허가 같은 거를 마치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봐준 것처럼 즉 권력형 비리다라는 쪽으로 많이 그런 포인트를 맞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수백 건이 나와요. 제가 책 쓰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지금 민정수석 하면서 완전히 뒷구멍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공소장에서 다 빠졌어요. 그게. 나중에 표창장으로 집중하게 되고 공소장에서는 다 빠진 거죠. 즉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소스 같은 것들을 검찰 출입기자들한테 따로따로 오늘은 이 언론사에게 하루에도 여러 건씩 그렇죠. 뭐 아침에는 여기 오후에는 여기 그러면 이제 네이버 다음에 매일 단독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하루에 수십 개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좀 봤죠.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이 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봤죠. 그래서 제가 MBC 기자들하고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차분하게 가자. 특종 안 해도 좋다. 차분하게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소스가 너무 많다. 맞아요. 재판에 가면 이거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 내용이다. 특히 뭐 익성과 관련된 보도라든가 이 다른 반론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데서. 맞아. 그런데 그런 거는 반영이 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취재가 안 되면 차분하게라도 가야 된다라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MBC는 뭔가 검찰에 휘둘리지 않고 그다음 또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다. 냉정하게. 그래서 MBC가 신뢰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마 복직하시고 난 이후에 뉴스 정상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사립유치원 관련된 비리 문제 다 기억하십니다. 버닝썬 게이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죽음의 외주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등등이 나오면서 MBC의 보도가 드디어 살아났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죠? 또 반면에 사고도 있었어요. 뭐냐면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간중간에 참가국 소개에서 어이없는 자막들이 나와서 이런 건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인력 부족도 있지만 검수를 해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애지상추 그런 자막이 나간 게 잘못이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나가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몇 번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림픽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력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특히 MBC는 또 계열사에서 스포츠 담당하는 PD나 직원들이 많거든요. 계열사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일을 나눠서 했는데 개막식에 그 컴퓨터 그래픽을 내용을 뭘 채울까 이런 거를 담당한 직원들끼리 사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특징적인 시사 문제나 뭐 네. 이런 거를 넣자 이렇게 했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서 이제 그 젊은 애들이 뭐 재밌게 한다고 치고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사진을 쓰고 뭐 이런 IT에는 무슨 폭동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럼 누가 걸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바쁘다고 이제 알아서 했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게 겹쳐서 나는 난 거라고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이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책임의식,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거에 대한 게 사라졌다, 놓쳤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맞아요. 대국민 사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의 생명이 마치 속도인 것처럼 빨리빨리 누가 더 빨리 내느냐. 그러니까 재밌게. 맞아요. 재밌고 맞아요. 자극적이고 빨리. 그래서 속보라는 타이틀을 달면 일단 클릭하는 데서 먼저 앞서가니까 뭔가 속보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고 본질이 뭔지를 쫓아가는 뉴스보다는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 근데 심지어 그런 것들을 언론사들이 되게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못 막죠. 못 막죠. 인위적으로는 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문하고 TV만 보던 시절에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하고 방송으로만 뉴스를 볼 때는 그죠? 조금 신경 써서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포털로 하잖아요. 신문이나 TV가 만드는 뉴스도 유튜브하고 포털로 소비합니다.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신문이나 TV가 위력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또 유튜브로 선택해서 플랫폼이 바뀐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OTT 시대가 열렸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로 다 봐요.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건 다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헐리우드의 힘이 빠진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플랫폼의 문제하고 이 컨텐츠 제작의 시스템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통하는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이지 중요한 컨텐츠들은 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아직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플랫폼의 특성상 유튜브나 포털은 적절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아주 100% 보장해줘야 되는 데고 실제로 제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제어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나 이거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바로 손석희 사장과의 관계였어요. 좀 뭐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제가 요 얘기를 짚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려고 사실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이 책에서도 언급됩니다. 이게 JTBC의 보도 신뢰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공영방송사의 신뢰를 앞서갈 수 있게 만들었던 JTBC의 어떤 저력은 어찌 보면 손석희 사장에게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석희 사장과의 어떤 뭐 선후배로서 혹은 노조위원장 또 출신이자 또 사장으로서의 관계 이런 걸 좀 봤을 때 뭐 어떤 좀 평가를 하시고 손석희 선배는 노조위원장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저는 노조위원장을 했고 그러니까 손석희 선배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MBC 출신 언론인 중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1위의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저 고기자도 계시지만 JTBC 뉴스를 최고의 방송으로 한때 이끌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손석희 선배가 아직도 언론계에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에 있는 댓글에서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나비와 광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MBC가 과연 공정한 언론사가 맞았나요? 김재철 사장 때는 이명박 쪽에 또 박성재 사장님 계실 때는 이재명 대표 쪽에 편향된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나요? 일부 기자들이 그나마 괜찮은 기사를 보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좀 글을 쓰셨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에 이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를 많이 제가 주장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계속 시달려온 거 중에 하나죠. 네,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단지 그리고 대장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다 검증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들만큼 다 검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하는 얘기하고 혹은 문재인 대통령 때 하던 이 주요 정책들과 MBC 보도가 지향하는 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뭐 예를 들면은 환경 문제, 또 남북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MBC 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MBC의 기자들이 그 전반적으로 남북 문제는 전통적으로 힘에 의한 어떤 대결 이런 거보다는 평화적인 협상에 무게를 두고 많이 보도를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그 뭐 환경도 우리가 최승호 전 사장님이 PD 시절부터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를 해왔어요. 4대강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대강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거나 뭐 환경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도하면은 민주당의 목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방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4대강이나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세월호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 이 책임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보도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죠.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방향을 갖고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우리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 기자의 언론의 이 언론의 사명은 균형, 공정, 중립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니네 왜 중립을 안 지켜? 여야 똑같이 보도해야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문제랑 이상민 장관의 문제랑 50대 50으로 보도해야지. 이런 거는 위에서 하는 얘기고 피해자들은 내 편 들어달라고 요구해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 편 들어줘야 돼요. 환경이 망가지면 환경 단체들의 입장이 더 많이 가미된 보도를 언론인들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6월인가 그 시내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맞습니다. 그거 10년 전에는 반대 집회랑 퀴어 축제랑 다 똑같이 보도했어요. 50대 50으로 한쪽에서 퀴어 축제 열리고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 열리고 논란, 공방, 도심 뭐 맞불 집회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금 누가 그렇게 보도합니까? 왜?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상식이고 흐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소수자가 의견을 할 때 그 의견에 뭐 다수랑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뭐 충분히 반영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이슈라는 거는 방향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다.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취재하고 검증하는 언론인들은 자기 신념대로 소신껏 보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정이나 중립이나 균형이나 이거는 그거를 시비를 걸어요. 가령 제가 그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 이거는 뭐 민주당한테 유리한 보도 아니냐, 유리한지 아닌지는 상관없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그 대장동 보도하면 이거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만든 이거는 약간 민주당 당시자들도 농담으로 대장동 쓰고 나니까 야 네가 원하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요.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사실이면 쓰는 거 아니면 안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도
사실은 금방 막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인터넷 보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많은 분들이 도쿄 전력이 주장하는 네. 이 그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네.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또 국제적인 단체와 협력해야 되고 네. 이런 거 아무나 못합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받고 예. 자본과 인력과 조직이 갖춰져 있는 그런 큰 언론사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공영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언론사들을 시민들이 도와주고 네. 밀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저널리즘 중에서도 진실을 탐구하고 그렇죠. 팩트를 열심히 찾아당기고 하는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공영방송의 역할을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정치인으로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은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쉽게 본인들의 말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지만 거기에 쉽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 사실은 정치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정치 역할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 정치와 언론이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